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락가락한다라는 표현이 특히나 대한민국 시장엔 지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래 공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급락세 그리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경기 침체 부분이 다소 누르고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2151포인트 정도 한 3포인트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당국이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전에 경기 침체 국면과 장단기 금리 역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 전일 하락했는데 오늘은 또 상승이 나오고요. 워낙에 시총의 비율이 크다 보니까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을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오후 들어서 급락세 펼쳐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특히나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가 넘게 밀려가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투심의 영향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 심화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측면은 그리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투심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 연속 개선되긴 했는데 여전히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9.8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전망은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83포인트로 3개월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임금 수준 전망도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 이행과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 안전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의 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직을 잃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설립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투자 지원반을 운영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약 3분 전쯤에 지금 3포인트 상승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0.88포인트 하락했고요. 양시장 지금 모두 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코스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중에 2152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좋지 못합니다. 장 초반에 밀리다가 지금 상승 전환을 하고요. 좋은 흐름으로 좀 가져가나 했는데 역시나 힘이 없고 그대로 또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진 않은데 실시간 변동폭이 분봉으로 보시면은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기관과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 매도합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좀 많네요. 1,092억 원. 그리고 기관이 412억 원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연기금과 투시는 사줍니다. 연기금이 465억 원 대량 매수에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크진 않습니다. 일단 시장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지금 매수 물량을 더 늘려나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561억 원 정도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은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요. 현대차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LG화학이 1%대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의 급락이 오늘 펼쳐집니다. 셀트리온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 삼형제 짚어드리겠지만 모두 다 지금 이만큼씩 빠집니다. 포스코,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물산, 신한지주는 올라가지만 현대모비스, 네이버, 한국전력 모두 빠지고요. 특히나 네이버의 낙폭이 3.16% 꽤나 깊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3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할까요?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737부터 731까지 장 초반에 급격히 밀렸다가 V자 모양으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잘 달릴 것 같이 보이던 시장이 그대로 지금 조금씩 밀려 내려오더니 2시 이후부터 지금 시장이 1시 30분 이후네요.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결국에 개인만 사는 장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개인이 사는데 개인의 순매수 물량 94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낙폭이 가장 큽니다. 3.37,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66,000원, 장중에 65,5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CJENM,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모두 빠집니다. 그중에 CJENM이 그나마 낙폭이 적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펄어비스 한 종목 올라가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또 가장 큽니다. 2.64%나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3%가 넘게 급락합니다. 3.31%나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 제넥신, 휴젤, 파라다이스까지 전체적으로 낙폭이 깊진 않지만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합니다. 1134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강달러 소폭이지만 또 펼쳐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전기전자 업종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전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저희 실적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라고 먼저 선제적 대응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회사가 우리 실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라고 딱 대놓고 공시를 하는 거는 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랬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우리는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겠다라는 관점 쪽의 변화가 아닐까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먼저 어제 나왔던 얘기가 디스플레이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LCD 패널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다가 어떤 중국 관련돼서 패널 업체의 공급이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어떤 작년 중반 이후로 거의 LCD 패널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OLED가 아닐까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OLED도 이제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 QD OLED 쪽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기대가 되지만 당장은 수율이 못 따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형 고객사까지 수요가 감소된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우려감들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축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겠죠. 특히 비수기에다가 제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쪽의 가격 하락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5개월 사이에 디램 가격 40% 하락했고요. 3월 달도 아마 고정거래 가격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은 재고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재고를 얼마만큼 빠르게 소진시키느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상반기에 이후에
좀 확대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나은 게 모바일 쪽입니다. 특히 갤럭시 S10 시리즈가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4천만 대 넘어가면은 흥행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갤럭시 S9의 판매량의 3,500만 대 이상을 팔지 않을까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 4분기 이 모바일 관련된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었는데 아마 전년 동기 정도 지난 2017년도 흐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2조 대 이상이 다시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일단 주목할 모습들이 작년 영업이익의 80%는 거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진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실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대한 우려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통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 말부터 작년까지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15조 정도까지 나왔던 흐름들을 생각했을 때 그 절반 이하로까지 증권사 추정치는 많이 떨어뜨린다라는 쪽에서 최근에는 영업이익 6조 초반대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일단 안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매를 맞자 그리고 예방주사 맞자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나왔던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기전자업종 앞으로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요. 투자 이 방향성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경기 논란에다가 기업 실적까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 관련된 대표 주자 IT 업종 쪽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일단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업황, IT 업황이나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업황의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좀 선행하는 관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눈높이가 낮아진 실적 쪽에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우려감 대비해서 좀 반발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실적 발표 전후에 나오는 시장 분위기를 주목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IR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R이 얼만큼 어떤 앞으로의 업황을 확인해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동향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IT 업종 쪽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섹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OLED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장비주겠죠. 그런 쪽이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앞으로 계속 어떤 다음 1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육성 수혜주라든가 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최근에 생활 밀착형 가전 쪽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발 판매 호조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IT 업종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경기 둔화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 만큼 시장도 아직 방향을 자리 잡지 못하는 만큼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떤 이를 피해가자라고 하는 업종의 섹터들 대표적인 음식료, 선물유복, 유통 이런 쪽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투자 방향성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월도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뭐 2, 4분기로 벌써 접어드는 그리고 뭐 프리어닝 시즌 벌써 접어들었는데 이게 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나왔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고 우리 시장 누르고 있는데 이 재료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우리가 예전에 한 3달 전에도 거론을 했었던 재료고요. 이번에 나타난 재료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게 지나가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FOMC 회의가 지나가면서 예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너무 좀 우호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유로존하고 미국의 재적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것이 연결되면서 이런 재료들이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모두 다 쏠려서 불안감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다음 주 초에 이제 또 중국 쪽의 재적 지표 나오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금리가 정상화되더라도 그러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이걸 덮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악재를 한번 반영시키고 가는 것도 시장의 악재를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거론되어 왔었던 이 장단기 금리차 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쪽을 너무 자세히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주변 환경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언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재료가 이번 주 초에 나온 거기 때문에 3일째고 많이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 이 차원에서 좀 접근해 봤습니다. 계속 거론되어 왔고 시장 참여자 누구나 이제 아래 공포 이거 인식하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커졌다기보다 점차 악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3개월 전에 우리가 접근했었던 그것을 다시 돌아본다면 미국에서 신규 발행 국채 중에서 단기 채권 발행이 과다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부담이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경기가 점차 미국 쪽에서 탄력이 줄어드니까 금리 플래트닝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이어지면은 역전 현상으로 갈 수가 있고 경기 위축 사이클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거였죠. 이 구도를 다시 돌아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러한 경기 침체가 경기 사이클의 일부이긴 한데 지금 마치 2001년하고 2007년을 예를 드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거의 위기성 재료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금리 역전이 나타났었던 사례들로 들고 있는 2001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고 2007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각각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위기로 이어졌던 것은 2008년에 그 2007년에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도 복잡한 이런 파생상품 때문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봐도 위기는 예상치 못했었던 모멘텀이 번져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지 그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더더욱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특히나 글로벌 경기 위축 국면 진입 이거는 다 알려진 뉴스죠. 한국은 벌써 2년 가까이 침체 상태에 이어지다가 지난달에 반등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다시 또 침체로 진입된다 해서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위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설사 경기 침체 이슈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미리 안 좋은 상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경기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뉴스에 알려진 사실이고 FOMC 회의에서조차도 나타났었던 거죠. GDP 성장률 낮아졌다는 걸 다 공개하면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위축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게 위기로 가는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괜히 공포에 쩔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런 의미들까지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어느 정도로 변동성도 강해지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 진짜 과민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준 인사들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시장을 너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근거를 확실히 찾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FRB 인사들이 그냥 뻥을 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를 다시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조치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채권 시장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미국 경제 확장 강도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 사이클 위축으로 진입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에 한번 이 경기 사이클 미국 쪽 예를 들어서 한 10년짜리 제가 표를 해가지고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머징 마켓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은 침체 강도를 보였고 기간도 짧았다. 그리고 다시 재확장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 전략에서 놓고 보면 이번 같이 시장이 반응할 때는 만약에 이게 지나가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혼자 다른 길로 접어들면 안 되겠죠. 많이 다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주의할 구간에 들어선 거는 맞고 3월 말까지는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는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살아있다라는 점, 시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예를 들면서 이것이 지금 크게 번져나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보고 몇 주 전에 FOMC 회의 직전 주에도 봤었던 그 CME 패드워치 툴, 이 금리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9%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한번 난리를 치면서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이게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도 0.8%까지 올라오고 좀 뒤로 가가지고 올해 12월 금리 쪽을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주에 22%에서 42%까지 올라왔고 동결이 33%이기 때문에 이제 동결보다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50bp 인하 가능성이 무려 19.6%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 1월에 FOMC 회의 쪽을 살펴보면은 동결이 27%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2배, 40%가 넘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23.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패드워치 툴 이거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호재가 발생하면 과열을 좀 경계하고 이 금리 예상치에서요. 그리고 악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패닉을 완충시키는 그런 지표의 변화 툴로 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장의 자생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수치들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4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가 적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었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전쯤, 그러니까 회의를 앞두고 한 3개월 전쯤에서는 그 확실시 되는 그런 확률조차도 한 50-60%밖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오고 6월의 가능성조차도 지금 거의 20%가 넘어가고 30%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좀 이번 상황에서 어떠한 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 다른 조치를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FRB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들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하는 내용들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경계하자 이것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해소되는 시점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가늠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배경 요인이나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경기 악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역 분쟁에 대한 것 하나 그리고 채권 자체적인 수급 쪽도 한번 2분기를 맞이하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본 거는 이머징 마켓과 선진시장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요인 이전에 이 가장 쉬운 얘기가 이 이머징 마켓 쪽이 피해보고 있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고 겪었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달러하고 금값하고 이게 동반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안전자산이고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쪽의 자산들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흐름이요. 한국 원화도 지금 지속적으로
1130원 넘어서서 오늘 뭐 거의 1135원까지 가고 있죠. 뭐 1140원도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게 아직 이익의 징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박스권 레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자산 시장의 일시적인 언밸런스가 언제까지 가느냐도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제까지 이 금리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달러하고 금이 최소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갖춰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약간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무역 분쟁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유가 훨씬 더 명확해졌어. 그 경기 논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뉴욕 쪽의 모 중국계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 무역 분쟁이 4월에 윤곽을 잡고 6월에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신뢰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보통 그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 흐름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주요 시그널 차원에서 무역 분쟁을 볼 때 4월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쪽을 주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쪽은 변동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부채 발행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2분기에 단기물 채권 발행을 놓고 보니까 무려 1,820억 불이 2분기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장기물 채권은 예전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장기물이 2,650억 달러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책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축은 뭐냐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반대,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물 채권 매수를 하고 장기물 매도하면서 지금 플래트닝 된 거를 각도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쪽 FRB 쪽에서 나타나는 미 국채 발행 2분기 지금 발행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은 그 단기물 채권 매수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공급을 감소시키고 장기물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경기 부양의 반대쪽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경기 위축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FRB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개 시장 조작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발행 시장의 물량 조절로 인해서 시장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이런 노이즈가 많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부터 벌써 단기물 발행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언제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4월 1일부터 이 15일 사이에 단기물 감소폭이 210억 달러나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중에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중순까지가 벌써부터 지금 나타난 악재들이 수그러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월 26일, 28일 지금 최근에 이번 주죠. 벌써 만기 대비 중장기물 입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미 조치는 시작이 됐고 4월 중순 가면 채권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논할 때 4월 중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적게는 보름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여유 있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특히 뭐 코스피 대응 전략이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도 어떤 분들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해요. 이게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그나마 좀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네,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할 건 간단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무역 분쟁 이쪽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불확실성의 해소 이전에는 변동성 장세,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그 모습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는 4월 초까지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중요한 거는 이 결산감사 보고서가 주총 기한에 맞물려서 시장 혼란을 많이 가중시켰죠. 실적 시장 이번 건은 이 악재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1분기 기업 실적도 이번 1분기에는 좀 어닝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집계한 거 보면은 1%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국내외 기업 실적 모두 다 이번에는 변동성 요인을 자극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해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신인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내는 종목들,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호랑기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를 낼 정도까지 잘 가는 종목이라면 이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게 우리 시장에서 맞을 것 같다라고 대응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알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